안녕하십니까? 누군가 뛰어오면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황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전 사돈 어른인 거죠?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살, 제 인생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남자는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장 병원 가서 지우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뱃속에서 콩닥콩닥 뛰고 있는 작은 심장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붙은 대학도 포기했습니다. 등록금은커녕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조장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휴, 요즘 애들은 정말 애 아빠는 어딨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작은 보육원에 맡겼는데 그 돈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우와, 20년을 정말 살았습니다. 잘 칠하네. 딸아이는 제 기대 이상으로 그렇죠. 잘 다 자라줬습니다. 완성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우와, 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이름 잘 있는 칠하네.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렇죠. 저는 처음으로 다 울었습니다. 완성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와, 딸이 우리 딸 말했습니다. 정말 잘 칠하네. 엄마, 나 장학금 그렇죠.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편한 데서 일해.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공장을 그만두고 동네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엄마가 공장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제발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딸과 저 단둘이서 살아가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8살이던 해였습니다. 회사 동기라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진짜 잘해줘.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서연이를 저한테 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서러웠습니다.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요.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둘이서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절대 부담 가지지 마세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샀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이었습니다. 딸도 새 옷을 샀습니다. 엄마, 우리 예쁘게 입고 가자. 응.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틀 전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헤어졌어. 민수 오빠랑.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딸이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무시했어. 아빠가 없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상견례 전에 몇 번 만났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어. 그리고 혼수는 자기네가 정해준 대로 가져와야 한대. 안 그러면 결혼 못 시킨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야? 응. 민수 오빠는 우리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했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도 된다고. 근데 엄마, 나는 그럴 수 없어. 천륜을 끊을 수는 없잖아.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딸이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파혼 이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출근도 간신히 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야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문 앞에서 말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겨우 들려오는 목소리. 엄마, 나 배 안 고파. 먼저 드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밥상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밥은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반찬 몇 개만 덜어간 흔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원래 48kg이던 몸무게가 40kg까지 빠졌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서연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제가 좀 더 돈이 있었다면,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딸은 지금쯤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식당 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죄책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서연아.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너무 걱정 끼쳤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서연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줬어. 나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평생 힘들게 일만 했잖아. 엄마 잘못이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좀 더 잘했으면 서연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엄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제 좀 추스를게. 엄마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파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밥도 먹고 출근도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밝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그냥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다 거절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그냥 집에 있을래. 그렇게 말하고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이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49살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도 거의 빠졌습니다. 나이 30인데 왜 결혼 안 해? 남자친구는? 친척들이 명절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서연이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천천히 할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아직도 민수를 잊지 못했다는 걸. 가끔 서연이 방에서 물건 정리하다 보면 민수와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진을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엄마는 정말 무능한 엄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바닥을 닦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딸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결혼할 때 혼수도 챙겨주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조금씩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저 역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엄마라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49살이 되던 해 5월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식당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고 손님도 몇 명 남지 않았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여성분이 테이블에 엎드려 계셨죠.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다가가려는데 그분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사람이 쓰러졌다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주방장님이 뛰어나왔고 주방 보조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죠. 저는 그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여성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계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침착해졌습니다. 예전 공장에서 일할 때가 떠올랐어요. 안전교육 시간에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생각났죠. 강사님은 이 교육이 언젠가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 잘 배워두라고 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냥 지루한 교육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설마 제가 실제로 쓸 일이 있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켜달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고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죠. 무릎을 꿇고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 손을 올렸죠. 숫자를 세며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온 힘을 다해 눌렀어요. 땀이 흘러내렸고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30번을 채우고 인공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고 살아날지 모르겠다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다시 30번, 그리고 인공호흡. 팔이 후들거렸고 숨이 찼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분이 제발 살아나시길 빌었습니다. 계속 압박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 2분, 3분.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저 손을 움직이는 것만 생각했죠. 그때 작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누군가 살아났다고 소리쳤죠. 그분이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제가 보이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셨어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발이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고 사람들은 손을 들어 환자 위치를 가리켰어요. 대원들이 빠르게 다가와 그분을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한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했다고 대답했어요. 대원은 제가 잘했다고 골든타임 안에 조치해서 살린 거라며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구급차가 떠났고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방장님이 괜찮으시냐고 물으셨고 저는 괜찮다고 그냥 좀 떨린다고 대답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뭔가 벅찬 느낌이었어요. 사람 한 명을 살렸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저가 사람 한 명의 목숨을 살렸죠. 다른 손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냐고 물으셨어요. 예전에 공장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제 안색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오늘 식당에서 사람 한 명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커지더니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죠.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자기 같으면 그냥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다고,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분이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죠. 내가 사람을 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뿌듯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동시에 무섭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어요. 식당 일은 평소처럼 계속됐고 저는 그날의 일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죠. 아니, 잊으려고 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너무 긴장했던 기억이라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식당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어요. 우리 식당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고 그런 고급 차가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차 문이 열리더니 50대 남성분이 내리셨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분이었죠. 그분이 식당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방장님이 얼른 나가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물수건을 들고 나갔죠.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혹시 사흘 전에 우리 와이프를 살려주신 분이신가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 그때 그 여성분의 남편분이구나 싶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분이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괜찮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고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괜찮다고 그분이 무사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명함을 꺼내셨습니다.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영마트 대표이사 박준혁.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 마트였어요. 체인점만 해도 전국에 수십 개가 있는 큰 회사였죠. 거기 마트 대표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대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으로 식사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 목숨을 살렸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밥 한 끼 먹자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토요일 저녁으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연이는 깜짝 놀라며 영영마트 사장님이냐고 물었죠. 그렇다고 하니까 엄마 대단하다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서연이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주소를 보고 찾아갔는데 집이 정말 컸어요. 큰 대문에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죠. 초인종을 누르니 곧 대문이 열렸고 박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소파에 앉아 계신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살렸던 그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일어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그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셨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두 분이 편하게 대해주셔서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사모님이 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혼자 딸을 키웠다고, 딸이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죠. 두 분이 놀라셨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혼자서 딸을 그렇게 잘 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유가 단순히 식사 대접만 하려던 건 아닙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고 응급처치까지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오랜 세월 혼자 힘으로 딸을 키우셨잖아요. 그런 책임감과 인내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영역마트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깜짝 놀랐죠. 마트에서 일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대학도 못 나왔는데 박 사장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거죠.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잘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처음엔 총괄 매니저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매장 관리, 직원 관리 같은 일이죠. 물론 처음이시니까 교육도 해드리고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식당 일도 괜찮았고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덧붙이셨습니다. 급여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을 인정받으시면 점장까지도 가능하고요. 2배. 생각해보니 서연이가 결혼할 날이 올 텐데 조금이라도 더 모아둬야 했어요. 혼수는 못 해줘도 축의금이라도 두둑하게 주고 싶었죠.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서연이와도 상의했어요. 서연이는 당연히 하라고 했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게 맞다고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해보기로 했어요. 박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다음 달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죄송하다며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서운해하시면서도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49살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총괄 매니저라는 직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매장 관리, 재고 관리, 직원 관리까지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관련 책을 읽었고 주말엔 다른 지점을 돌아다니며 선배 매니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매뉴얼을 외우고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고객 응대 방법을 연습했어요. 서연이가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 일이 아니었어요. 저를 믿고 기회를 준 박 사장님 부부에게 보답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서연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부점장으로 승진했어요. 박 사장님이 직접 발령장을 주시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밤 서연이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5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년 차엔 더 열심히 했어요.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직원들 관리도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고객 불만은 줄었고 직원 만족도는 올라갔죠. 본사에서도 제가 관리하는 지점을 모범 사례로 꼽았어요. 그리고 3년이 되던 해 드디어 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52살에 점장이 된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미혼모가 식당 일만 하던 사람이 대형 마트 점장이 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발령받은 날 밤 서연이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촛불을 켜고 엄마 축하한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줬죠.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점장이 되니 부지점장 1명과 총괄 매니저
3명을 관리하게 됐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예전에 제가 총괄 매니저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같이 해결하자고 했어요.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다시 알려줬죠. 그렇게 하니 직원들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서로 도우며 일했고 팀워크가 좋아졌습니다. 매장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사모님과는 여전히 간간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식사를 같이 했죠. 만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오히려 자기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사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따님은 결혼 안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서연이가 아직 혼자라고, 몇 년 전에 한 번 힘든 일이 있어서 아직 마음을 못 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모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사모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아직 혼자라고, 일만 하느라 여자 친구를 못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한번 만나게 해볼까 하고 물으셨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소개팅이라니, 서연이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모님네 아들이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고, 서연이도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님 부부를 믿었어요. 한 번 만나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주말에 넷이서 식사 자리가 잡혔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모님 아들분이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서연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죠.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약속 장소인 호텔 레스토랑에 갔어요. 박 사장님 부부가 먼저 와 계셨고 옆에 키 큰 젊은 남자분이 앉아 계셨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좋았어요. 서연이도 왔고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식사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사장님 아들분은 민준이라는 이름이었고 같은 마트 본사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연이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도 서연이 말을 경청하며 진지하게 대화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민준 씨가 서연이에게 연락처를 물었어요. 서연이가 주저하다가 번호를 알려줬죠. 그날 이후로 둘이 연락을 주고받았나 봐요. 며칠 후 서연이가 민준 오빠가 영화 보러 가자는데 가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라고 좋은 사람 같으니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한 달, 2달, 석 달. 서연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밝아졌고 자주 웃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민준 씨 이야기를 하며 환하게 웃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민준 씨와 정식으로 사귀게 됐다고 말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1년이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민준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왔더라고요. 거실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한다고, 좋은 가정 꾸리라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부부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서연이를 딸처럼 아껴주셨고 박 사장님도 서연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달 첫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어요. 무엇보다 상견례 때 입을 옷을 사야 했죠.
서연이도 새 옷이 필요했고, 저도 예쁜 옷을 입고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서연이와 민주 씨, 그리고 저 셋이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오늘 엄마 예쁜 옷 하나 꼭 사야 한다고 웃었어요. 민주 씨도 웃으며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거 다 사드리겠다고 했죠.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백화점 2층 여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어요. 서연이가 이것저것 골라주며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우리를 무시하고 서연이를 울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탈의실에서 나오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도 놀라서 서연이 어깨를 잡았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저기 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가리키는 곳을 보니 복도 저편에 50대 여성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그 남자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4년 전 우리 집에 왔던 민수였습니다. 서연이와 결혼하려다 헤어진 바로 그 사람이었죠.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 오빠랑 민수 오빠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년 전 우리를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우리를 봤어요. 민수가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어머니도 서연이를 알아본 듯 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에 있는 민수에게 크게 말했어요. 어머, 쟤 아니냐고. 내가 4년 전에 만났던 그 애 아니냐고 물었죠. 민수가 어머니 팔을 잡으며 작게 조용히 하라고 여기 사람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했죠. 쟤는 돈도 없고 가난하면서 이런 데 와서 사치를 부린다고 어휴하며 혀를 찼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민준 씨가 서연이를 꼭 안아줬죠. 민수가 다시 어머니를 말렸어요. 제발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뭐가 어떠냐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저런다고 가난한 티가 벗어지냐며 비웃었죠. 어휴 불쌍하다 진짜 라고 손가락질까지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4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는 저 여자를 제가 나서서 한 소리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는데 민준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차분하지만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 씨가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가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여자가 민준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죠. 민준 씨는 자신이 저분의 약혼자이고 지금 모욕하신 저 어머니는 자기 예비 장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 여자가 코웃음 쳤어요. 어머 그렇냐고, 그럼 당신도 불쌍하다고, 가난한 집안이랑 혼인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며 비아냥거렸죠. 민준 씨는 자기 집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모욕하는 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라고 지금 당장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뭐 사과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고 되물었죠. 민수가 다급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 여자는 듣지 않았어요. 가난한 게 잘못이지, 돈도 없으면서 백화점에 와서 명품 매장 기웃거리는 게 우습다고, 저런다고 신분이 달라지냐며 계속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너무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소리들이 들렸죠. 민준 씨가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고,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뭐 법적 조치냐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화장실 쪽에서 나오며 민준 씨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김태수 부점장. 제 밑에서 일하는 부점장이었습니다. 김 부점장이 환한 얼굴로 민준 씨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여기 웬일이냐고, 쇼핑 나오셨냐고 물었죠. 민준 씨가 무표정하게 네, 가족들이랑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점장이 주변을 둘러보다 저를 발견했어요. 눈이 커지더니 황급히 제게 다가와 점장님도 계셨다며 인사했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김 부점장을 보다가 천천히 그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민수를 봤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부점장이 밝게 말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나왔다고, 와이프랑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기 아내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항상 존경하는 이사님이셔. 김 부점장이 민준 씨를 가리키며 아내에게 소개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 여자가 김 부점장의 아내, 민수가 김 부점장의 아들. 4년 전 서연이를 무시하고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혼수를 제대로 못 차려오면 결혼 못 시킨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 밑에서 일하는 부점장의 가족이었어요. 김 부점장 아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민수도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 부점장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부점장님, 혹시 부인께서 방금 저희 어머니와 약혼자를 심하게 모욕하신 거 아시냐고 물었어요. 김 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당황했죠. 민준 씨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부인과 아드님이 4년 전에 자기 약혼자와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점장이 입을 벌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를 봤죠. 당신 설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점장님 혹시 따님이? 라고 말끝을 흐렸죠. 네, 제 딸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김 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김 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방금 저희 어머니와 약혼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가난하다고, 비웃고 손가락질했다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 증인도 많다고 덧붙였죠. 김 부점장이 휘청거렸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이 4년 전에도 그랬냐고, 서연 씨 가족을 무시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네, 그랬다고. 엄마가 혼수 문제로 계속 압박했고 결국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죠. 그때 김 부점장 아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가난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혼수도 제대로 못 차려오면서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주변 사람들이 헉하는 소리를 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김 부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가 고함을 질렀어요. 평소 온화한 김 부점장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당장 사과해. 지금 당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이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김 부점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빨리 사과하라고,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시켜서 상황이 불리해서 하는 사과처럼 보였어요. 김 부점장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접어 저를 하듯 숙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점장님께 이런 식으로 다시 뵙게 될 줄 몰랐다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미안하다고, 그때도 지금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민준 씨가 서연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부점장님, 오늘 일은 제가 아버지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점장님의 평소 근무 태도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건도 함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 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사님. 그건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부점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평가도 좋지 않더군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부점장이 입을 떨었어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는 서연이와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우리 가자고, 옷은 다른 층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들을 뒤로 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김 부점장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조용히 내렸어요.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서연이는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서연이도 괜찮다며 웃었죠.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제 손도 잡아줬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옷을 구경했어요. 서연이가 이것저것 골라주며 입어보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도 이거 좋다고, 저거도 예쁘다고 말하며 함께 골라줬어요. 결국 우아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샀습니다. 서연이도 예쁜 원피스를 샀어요. 민준 씨가 계산하겠다며 카드를 내밀었고 저희는 감사하다고 말했죠. 백화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을 하고 서연이와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고마워 라고 작게 말했죠. 무엇이 고맙냐고 물었어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4년 전에 자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항상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자기한테 모든 걸 다 해줬다고, 세상 어떤 엄마보다 훌륭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울먹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준 씨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민준 씨가 우리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상견례 때 뵙겠다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하며 돌아갔어요.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차를 끓여왔어요. 둘이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점장까지 된 걸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오늘 김 부점장네 가족들 표정 봤냐며 피식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말했죠.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해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태수 부점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3개월 월급 정지, 그리고 지방지점으로 좌천 발령이라고 전했어요.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었던 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김 부점장은 평소에도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했었죠.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한테는 맞게 하고 윗사람들한테만 비굴할 정도로 잘 보였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번 일로 터진 거였어요. 오후쯤 김 부점장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점장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이번 주로 발령받아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고하셨다고 새로운 곳에서도 잘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김 부점장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서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일은 다 잊으려 한다고 말했어요. 잘 생각했다고, 앞만 보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고. 4년 전엔 우리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상견례가 있어요. 이번엔 당당하게 떳떳하게 상견례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서연이와 저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옷을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차려입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다고, 오늘 최고로 멋지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우리 서연이도 정말 예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양가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서 긴장되냐고 물었더니 서연이가 떨린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떨렸지만 괜찮을 거라고, 민준 씨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박 사장님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정말 예쁘다고, 행복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아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박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좋은 따님 키우셔서 감사하다고, 민준이가 서연 씨 만나서 정말 많이 변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오히려 제가 좋은 집안 만나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 손사래를 치시며 우리가 더 감사하다고, 앞으로 서로 잘 지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결혼 날짜를 언제로 할지,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님이 신혼집은 자기들이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미 좋은 아파트 하나 알아봤다고, 곧 계약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큰 선물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손을 꼭 잡으며 부담 갖지 말라고, 우리 가족이 됐으니 당연한 거라고 하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하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결혼 날짜는 석 달 후로 정했습니다. 봄이 오는 4월 중순이었어요. 예식장도 정하고 하객 규모도 대략 결정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제 팔짱을 끼셨어요.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가족이 됐으니 편하게 지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식장 계약하고 청첩장 만들고 드레스 맞추고 예물 고르는 일들이 이어졌죠. 서연이는 회사 다니면서도 틈틈이 준비했고 저도 퇴근 후에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민준 씨네 집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혼수도 함께 준비해 주셨죠. 사모님은 서연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서연이 화장하는 걸 지켜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라고, 엄마가 혼자 키워줘서 이렇게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어요. 서연이가 제 팔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20살에 낳아서 혼자 키운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됐습니다. 민준 씨가 단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를 민준 씨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민준 씨가 고개를 숙이며 약속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왔고 마트 직원들도 왔어요. 박 사장님의 지인들도 많이 오셨죠. 피로 연장에서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대답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서연이와 민준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좋은 집이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좋아했죠. 저는 여전히 마트 점장 일을 했습니다. 직원들과 잘 지냈고 매장도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박 사장님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셨고 사모님과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집에 갈 수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이라고, 언제든 오라고 대답했죠. 1시간 후 서연이와 민준 씨가 집에 왔습니다. 둘 다 뭔가 들뜬 표정이었어요. 소파에 앉혀놓고 차를 끓여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서연이가 민준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임신 8주차라고, 병원 다녀왔다고, 아기 심장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정말 잘 됐다고, 건강하게 낳으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기뻐하며 어머니도 곧 할머니 되신다고, 아기가 태어나면 자주 뵙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그날 저녁 셋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입덧이 있다며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냉면집에 갔어요. 서연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했어요. 20살에 혼자 임신해서 아무 도움 없이 서연이를 낳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났어요. 하지만 지금 서연이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든든한 시댁이 있고, 저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죠. 서연이는 행복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의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 시작했던 제가 52살이 된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점장이 됐고, 사랑하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고, 곧 손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행복하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서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엄마 정말 행복해.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나도 사랑해. 엄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 고마워. 우리 아기한테도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줄게.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서연이의 인생에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의 인생에도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행복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